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치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방송작가 줄리 마르탱입니다. 올해로 39살이 되었고 유럽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밤길 안전이라는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제 삶의 매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늦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누군가 뒤따라오는 소리에 달리다시피 집에 도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혼자 걷는 골목길에서, 또는 택시 안에서도 불안은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왜 우리는 밤이 되면 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도시는 총 11곳. 파리, 베를린, 나폴리, 바르셀로나, 브뤼셀, 프라하, 빈, 암스테르담. 대부분의 도시에서 취재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밤 10시 이후 혼자 거리를 걷는 여성은 예외적 존재이며 동시에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뚜렷했죠. 경찰도, 공공기관도, 시민들도 그런 인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기묘한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의 밤을 보세요. 밤이 낮보다 더 안전하니까요. 처음엔 단순한 홍보성 문구겠거니 했습니다. 밤이 낮보다 안전하다는 건 제 경력과 경험에 완전히 반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 한 줄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도시가 존재할 리 없지. 거긴 테마파크도 아니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 중에서도 유독 이 메일만은 삭제할 수가 없더군요.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저도 모르게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확인 불가능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 문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종의 도전 의식이 제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리고 2025년 6월 2일, 저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표정들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저는 일부러 밤 11시가 넘도록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일까? 메일에서 말한 것처럼 밤이 낮보다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 40분, 제가 있던 숙소 근처 한강공원. 초여름 밤바람이 선선히 불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띈 건 혼자 텐트를 치고 있는 젊은 여대생이었습니다. 혼자였고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주변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방해하거나 말을 거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위험한 행동이야.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제가 유럽에서 수없이 촬영하고 기록해온 위험행동 리스트의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혼란 속에 돌아오는 길, 마포대교 아래 자전거길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이어폰을 끼고 조깅 중인 여성, 그리고 뒤이어 자전거를 타고 오는 14세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는 듯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로. 그 시간에 혼자 거리에 나선 여성이나 어린이는 무조건 경찰의 질문을 받거나 CCTV에 포착됩니다. 그게 유럽의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선 그 장면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았고 저 혼자만 놀라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안전의 기준이, 정상이라는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무엇이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서울의 시민들은 왜 이렇게 태연하게 밤을 즐기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밤에도 열리는 도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첫 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줄리입니다. 첫밤 이후 제 머릿속은 서울의 밤 풍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상이라고 믿던 정의가 전부 흔들렸어요. 그래서 전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목한 건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첫 인터뷰 한강환경미화원. 아침 7시 한강공원. 그곳에 서 있는 환경미화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밤에도 여기서 텐트를 친 사람들을 보셨나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종종 밤에도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봐요. 주변에 쓰레기도 없고 조용하죠. 저희도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 하고요. 그분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8이라면 텐트를 친 여성은 곧바로 이동하거나 단속될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묵묵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밤에 자는 분들은 혼자 보낸 시간을 좋아하거나 단지 잠이 안 와서 잠시 쉬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제 질문을 받고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대한 존중처럼 느껴지는 태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날 경찰 정착 인터뷰. 그 다음으로는 경찰분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밤에 조깅하는 여성이나 어린이가 많아요. 혼란스러운 제 질의에 서울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네,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저희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요. 공원마다 CCTV, 비상벨, 24시간 경찰 대응팀이 움직이니까요. 공공안전시설 덕분인가? 제가 유럽에서 보던 CCTV 범죄 영상 자막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강조했죠. 중요한 건 법과 제도보단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가 더 큰 역할을 한답니다.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라. 이 짧은 한 줄이 저를 이 프로젝트로 이끈 핵심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밤 직접 경험. 둘째 날 밤, 저는 더 깊은 취재를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챙겨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은 텐트 근처 벤치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조깅하는 여성과 이어폰을 낀 학생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주변 시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애초에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이곳이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참가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카메라 된다고 긴장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이 풍경이 너무 신선해서요. 아, 그러세요? 전 그냥 운동 나왔는데 여기가 무섭다고요? 아, 아니요. 오히려 안전해 보여요. 그 여자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은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저도 밤에 혼자 조깅할 때 옆에 누군가 걷는 줄 알고 기분이 놓여요. CCTV 라이트, 사람들 눈빛 다 안심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기와 성장 문화 충돌.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안전하다고 말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셋째 날 늦은 시간, 텐트를 직접 설치해보겠다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텐트 설치 후 저는 즉시 불안해하는 프랑스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텐트 치면 바로 누군가 제지하나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나요? 주변 환경미화원분은 이렇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두시면 돼요. 저랑 경찰이 지나가면 인사만 해주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선 긴장하는 제가 더 이질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약속을 마주하며 그날 밤 교차로에서 경찰 순찰차와 야간 자전거 순찰대가 스치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법과 제도는 그 바탕이고 실제로 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신뢰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곧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를 위해 인터뷰해 주신 분들, 한강에서 조깅하던 여성, 텐트를 치시던 분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준다고요. 이 신뢰는 법보다 먼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단의 시간 동안 저는 낯선 도시의 밤을 다큐로 찍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속이 만든 풍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어느덧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저는 이 도시의 밤의 질서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도시든 사람 사는 곳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저도 마침내 서울에서의 첫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그날은 마포구의 작은 음식점에서 인터뷰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분은 서울 시민 인터뷰에 응해준 직장인이었고 그분이 추천해준 식당에서 다양한 반찬과 고기를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입에 착착 붙는 간장 양념, 상큼한 김치, 쌈채소, 된장찌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자기 치아에서 딱 소리가 났고 익숙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치료받았던 임시 레진이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씹을 수 없고 입을 벌릴 때마다 시큰거리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전 당황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함께 식사하던 그분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식사가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치아가 좀 깨진 것 같아요. 레진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럼 바로 병원 가셔야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병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때가 저녁 8시 반이었고 프랑스였다면 이 시간엔 대부분의 치과가 문을 닫았을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예약 없이 치과를 방문하는 건 불가능하죠. 저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라고요? 예약도 안 했는데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과요? 여기 근처에 야간 진료하는 데 있어요. 24시간은 아니어도 10시까지 하는 곳도 많고요. 지금 가시면 충분해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저는 순간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진짜 이 도시는 어떻게 된 거지? 서울의 치과에서. 그분이 데려다 준 곳은 연남동의 작은 치과였습니다. 야간 진료가 가능했고 접수 직원은 영어가 능숙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진 떨어졌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안에 다 처리될 거예요. 지금 바로 치료 가능해요? 네, 의사 선생님 계세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불과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제 상태를 확인한 후 부드러운 한국어와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레진을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무통, 신속, 청결. 그 세 가지가 서울 치과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진료비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카운터에서 카드를 내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죠?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 안 되셔서 총 38,000원이요. 프랑스 기준으로 약 25유로. 같은 치료를 파리에서 받는다면 최소 120유로, 응급진료라면 180유로 이상 나왔을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카드 결제기를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오해와 진심.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나와 식당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려던 찰나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어떤가요?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심해 보였어요. 저 혼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줄리 씨, 그건 오해예요. 여기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먼저 다가가서 간섭하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도시의 방식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느낀 무관심은 어쩌면 존중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서울은 제 기준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름은 단점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서울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서울의 안전함은 단순한 시설이나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의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침묵 속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시스템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약속으로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과 제보 하나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지금 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시의 밤을 기록해왔지만 서울은 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설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고 무관심처럼 보이는 존중, 법 뒤에 숨은 배려라는 낯선 개념을 배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처음 그 텐트를 보았던 자리를 향해 걸었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작은 텐트를 하나 준비해 갔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커피를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는 노부부, 그리고 저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안전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혼자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방해가 없고 억압이 없으며 불필요한 간섭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선가 반드시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존재합니다. 그날 밤 텐트 속에서 혼자 누워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 도시를 살고 싶은 곳이라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길.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치 두 개의 세상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익숙하지만 무거운 유럽의 현실, 그리고 한쪽은 낯설지만 따뜻했던 서울의 밤. 탑승구 앞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다큐멘터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 제목 NIGHTDANGEREUROP MP4 새로운 제목 NIGHTOPENSSEOUL MP4 서울은 저에게 있어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이 서로를 지켜보며 만든 도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갓길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안심하게 해주는 그 무언의 신뢰감입니다. 이 도시를 떠나는 마음.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서울은 제가 느낀 두려움과 고독을 가장 부드럽게 해소시켜준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보살펴주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상적인 자유였습니다. 공항에 탑승 안내방송이 들려오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그 첫 제보 메일. 서울에 와보세요. 밤이 낮보다 더 안전하니까요. 이젠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에필로그 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지금 저는 프랑스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밤이 그립습니다. 유럽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서울이었다면 나는 지금 이어폰을 끼고 한강을 달리고 있을 텐데. 여기가 서울이었다면 이 골목을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움은 때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언젠가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격으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의 밤은 얼마나 안전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평화롭고 따뜻했던 밤의 장면은 무엇이었는지도 꼭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밤의 얼굴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